자, 이번에는 태평천국 운동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중화 질서 붕괴 같은 탈청 운동이 있었거든요. 탈청 그 형상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읽고요. 이 태평천국 운동을 좀 먼저 읽을게요. 그래서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299페이지 펴보세요. 태평천국 운동은 중요도에 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기출문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나오는 부분을 보면요. 주로 천조 전무제도 관련된 내용이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옆에 겉다리 문제로 해가지고 한번 한두 번 정도 언급했나? 그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그 외에 이것도 뭐 사지선단 문제에서 나왔던 거고 거의 20년 넘게, 그러니까 20년이 뭐야? 한 30년 정도 넘게 시험 문제 안 나왔던 우리 태평천국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좀 많이 언급돼 있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간단하게 이제 주요 내용들만 이제 좀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자, 태평천운동 배경과 성격을 볼게요. 몇 페이지냐면요. 29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은 이제 태평천국이 왜 일어났는가 배경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자, 제1차 중형전쟁에서 패해 굴욕적인 조약을 맺은 것은 청주의 권위를 크게 추락시켰다. 그래서 청주의 권위 추락은 사회 불안과 맞물려 항전 사회에서 반란의 기운이 양성되었다. 그래서 사회 불안은 권룡 중기 이후에 중앙과 지방행정의 부패, 백년교 난신학 과정에서 드러난 정규군, 그러니까 팔기병이라든지 노경부대인지 부패와 무능, 농민생활 수준의 하락, 지주의 토지 집적했다는 소장농과 자장의 몰락에서 비롯됐다. 자, 그리고 태평천국 그 봉기가 시작된 강서성과 강동성은 특히 지리적인 특성으로서 치안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었다. 자, 여기서 강서성과 뭐 강동성 여러분들 위치는 대충 알죠? 이렇게 있고, 이게 홍콩 있으면 여기 주강이 있고, 요 지역이에요. 여기가 강동성, 여기가 강서성인데, 자, 요 지역을 이제 뒤잡쳐서 양강 지역이라고 해요. 양강 지역. 그래서 양강 총독이 통치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족 강서 자치구라고 돼 있죠. 예. 자, 하여튼 이 태평천국이 일어난 지역이 강서 지역이에요. 강서 지역. 그래서 이 강서의 산악 지역에서는 한인에게 배척당한 소수민족들, 그다음 강상 노동자 등이 독자적인 무력 집단도 있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강주항 근처의 해적들, 앞에 시간에 해적에 관련된 얘기 있죠. 해적들은 천진해 같은 비밀 결사와 연결돼 있다. 자, 천진해는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보통 이제 그 강남 지역에는 해당 세력들이 많아요. 해당 세력은 반청 집단적 성격이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같은 비밀 결사 조직들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반청 조직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들이 먹고 살려면 조직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편 밀수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 행위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일종의 이제 뭐냐 깡패 조직, 카르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만적 성격도 함께 카르텔적 어떤 성격도 띠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해당이라고 하고 남아있는 게 보면 그 삼합회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다 이제 약간 깡패 같은 그런 분위기의 단체들이잖아요. 자, 하여튼 이제 천진회인데 이 천진회가 나중에 태평천국 운동에 가담을 하게 되면서 태평천국 운동이 멸망흥한을 내겨오는 반만적인 어떤 성격을 띠게 되는 큰 역할을 했던 그 집단이 이 천진회라는 조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남경유학이 개항한 후에 상해가 대무역 중심지가 되자 이전에 유일한 대무역 항이었던 강주는 상대적 분황이 빠졌고요. 덕분에 강주에는 상당수 실업자가 발생했다. 덕분에란 말이 이게 말이 되나? 하여튼 있고 게다가 이제 전쟁 후 해산된 병사대 항공사에 방치되었고요. 또 이 강서선의 치안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객가와 본진 간의 싸움이야. 이걸 이제 개투라고 하죠. 개투. 그래서 객가라는 거는 다른 지역으로 온 그 한족들을 이제 그 다른 지역에서 온 강동성에 이주한 한족들 얘기인데 강동성에 이주한 한족 외에도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들어온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보통 이제 객가라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강서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그 요인 중에 이 객가와 본진의 싸움, 개투가 상당히 이제 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태평천국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 주요 인물들도 객가가 어, 객가 출신이죠. 예. 자, 하여튼, 장기간에 거쳐서 강동서에 흘러나온 객가는 독특한 방언과
간섭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소작농이었고 술 굽는 사, 탄광 노동 등에 종사했다. 객가는 오래전부터 강서성에 이주해온 살고 있는 본지인데 함청 공동체에 소외됐기 때문에 이들과 본지인 사이의 집단적 분쟁이 자주 일어났다. 객관은 본지인의 항청 공동체 이념적 토대인 유교적 건의에 도전하는 이단 사회의 배상자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배상자의 교리는 기본적으로는 기독교 교리죠. 예. 그렇지만 기독교 정통 기독교 교리가 아니라 약간 이단 쪽으로 해석된 기독교 교리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유교, 그다음에 뭐 도교, 불교 같은 잡다한 것이 다 플러스된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태평천국 운동의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천국은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태평이라는 의미는 유교의 대동사 세계를 얘기해요. 예. 그래서 약간 이제 유교적 이성향 이런 것과 이제 연결돼 있다. 그렇지만 평원 쪽은 유교를 또 비판하게 되죠. 예. 그래서 유교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공자의 어떤 그런 사상을 파괴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사계층들이 결집을 불러일으켜서 나중에 태평천국 운동이 몰락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데요. 자, 하여튼 이런 그 뭐냐면 새로운 교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태평천국이 잉태한 것이다. 그래서 태평천국 운동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태평천국은 농민의 균등한 재산 소유와 대동사회, 그러니까 요순시대 때 사회로 넘어가는 유교적인 이상사회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구현이라는 정통적인 반란 이념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청조를 대신에 한인 왕조를 세우겠다는 단순한 반란도 아니었다. 대신 유교 윤리를 토대로 정통적 질서를 그 자체에 대한 이단적 배상제의 교리를 내세웠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교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요? 이중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일부 유교 논리를 수용하면서도 유교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시 중국 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모순, 특히 정근대의 어떤 소작제에 의한 토지 소유의 집중 형성에 비롯되는 문제에 대해 태평천국은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혼인간에 또 자정신편이 있어요. 예. 또, 그 다음 내용이에요. 자, 혼인간의 자정신편은 그 뒤에 있으니까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태평천국 운동에 어떤 뭐 성격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이제 그냥 읽어보기나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읽어볼게요. 그래서 태평천국 운동의 어떤 성격 이런 거기 때문에 한번 성격과 영향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여 단락 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850년 7월 광서성 각지의 상제교 회원은 광서성 금전촌으로 결집하여 봉기하였다. 참가자의 성분을 보면 객가 출신의 농민, 가난한 원주민, 광산 노동자, 변경의 소수민족, 유족, 장족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홍수전이 나라 이름을 태평천국으로 한 것은 대동사상을 바탕으로 천하는 일가이며 태평을 누리게 된다는 뜻에서 태평을 내세웠고, 천국은 기독교 성서에서 말하는 하늘나라를 의미한 것이다. 그리고 태평천국 운동의 목표는 멸청흥안으로 청조를 타도하는 반란이다. 이를 잠깐만요. 실천하기 위해 죄송합니다. 이거 앞에 부분을 내가 이제 왜 그지? 잠깐 볼게요. 요거 부분을 읽으라고 했더니 그 앞에 제가 잠깐 미리 해놓은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대로 읽어버리네. 예, 그래서 일단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맞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자가 요청한 이미지 속 텍스트 전체입니다. 당시 중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던 모순, 특히 전근대적인 지주 소작제에 의한 토지 소유 집중 현상에서 비롯되는 문제에 대해 태평천국은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 홍인간의 자정신편 쓴 신편에서 보이듯이 자주적인 근대화의 구상도 있었다. 그러나 운동 주도자들을 누르고 있던 중국 전통의 무게가 지나치게 무거웠기 때문에 부르주아적 민주주의 운동에 서막을 열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태평천국을 종교적 혁명 운동으로 볼 것인가? 분명히 태평천국은 배상제회라는 종교 집단을 토대로 하여 엄청난 결집력과 영향을 발휘했다. 그러나 태평천국은 종교적인 문제 이외에 세속적인 일상사에 관한 문제 해결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으므로 순전한 종교적 혁명운동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수 농민의 희망을 반영하고 있었던 점에서 태평천국을 농민운동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농민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시도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급투쟁으로서의 농민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중국 사회에서의 계급적 갈등은 그 존재가 불명확했다. 결국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태평천국의 성격은 어느 한 가지 시각에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했으며 동시에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태평천국이 제기한 문제는 중국 사회의 변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포괄적인 것이었다. 때문에 태평천국 운동은 이후의 개혁운동이나 혁명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봤고, 요 태평천국 운동의 배경과 관련돼서 동계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동계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여기, 그, 647페이지 이렇게 했는데 자, 그 첫 부분에 이제 사상적 배경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고 그 때문에 이제 조정에 대한 원성이 높았고 그리고 아편과 아편 상품의 수입 물가의 어떤 폭등하면서 그 백성의 생활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또 여기에 더 얘기할 게 뭐냐면 천진해화가 이제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진의 불법 집단들이 활동 무대가 돼서 무정부 상태였고 이들은 상당히 반청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홍수전이 이제 등장했고 홍수전이 이제 멸망 흥한을 내걸고 이제 태평천국 운동을 이제 일으켰는데 이때 이제 홍수전이 내세웠던 이제 사상들이 이제 보면 기독교를 모태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좀 이단이죠. 예, 그 외에도 유교, 도교 뭐 잡다한 것들이 플러스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그 배상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기독교 교리들 이단이지만 이렇게 전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홍수년의 기독교 교리가 이제 뭐였냐 하면 건세양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건세양언을 읽고 이 기독교 교리를 학습했다고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홍수년이 예전에 과거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그 선교사를 만났나 봐요. 근데 이 선교사가 줬던 이제 건세양언이라는 성경책을 소개하는 팜플렛 같은 것들인데 이걸 이제 가지고 왔어. 처음에 관심이 없다가 시험이 떨어지고 나서 한번 읽어보니까 거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나 봐. 예, 꿈을 이제 꿨는데 갑자기 자기가 하늘나라 가고 보니까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키면 너의 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침을 받고 이제 내려왔다. 그게 이제 홍수전이 이제 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홍수전의 기독교 사상은 이런 건세양언이라는 이제 뭐냐면 기독교 입문서,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기독교 입문서에 입각해서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 정통 카톨릭 교리는 아니죠. 이단이죠. 예. 이런 거와 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홍수저는 다음 넘어가서 자, 중국의 상제와 기독교 여호와 같은 인물을 믿고 참된 신은 천부 상황제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중국식으로. 자, 그래서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서로 차별하고 싸우는 것은 상황을 버리고 거짓인 요마인 도교, 불교 등을 사로잡혔기 때문에 주장했다. 따라서 태평천국 운동의 모체가 된 배상제교는 그의 초기 주장에는 기독교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아편, 도박, 그 다음에 주술 등의 음행을 금지하는 윤리성을 강하게 띠게 되고요. 또, 이 상제에게는 또 포교 과정에서 좀 약간 그 성격이 변한 부분도 있어요.
강서지방에 이주하여 객가 출신 농민들 비참한 생활 속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와 다른 토속적 일신교로 있는데 이걸 강동사상이라고 해요. 강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내림 같은 사상이 있어요. 신내림. 예, 강동이라고 하는데 강동사상이 있고 요걸 되게 잘했던 사람이 양수청이라는 사람이야. 양수청. 예. 그래갖고 이 양수청이 이제 강동이라는 신내림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다가 상제를 믿으면서 질병은 물론이고 독사나 호랑이들 같은 해를 이제 벗어날 수 있고 생활 풍족을 얻을 수 있다는 현실적 이익을 강조하면서 강서집을 유행하고 있는 강동이나 일종의 신내림 풍습을 가미했고 그리고 이걸 잘했던 사람이 수구비였던 양수청이죠. 그래서 양수청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자기가 이제 뭐 권력을 행사할 때마다 또는 영향을 행사할 때마다 홍수전을 불려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뢰를 받았다는 식으로 이름을 하야에 그 막 시키죠. 명령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양수천이 그 홍수전한테 나중에 미움을 받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주변에 적들이 많이 생겨서 나중에 죽게 되지만 이걸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이디아의 홍수전은 객가 숙구위 출신의 양수천과 그 다음에 빈농 출신이었던 소조기의 도움을 받아서 1874년에 우상 파괴 운동에 따른 지배계층과의 항쟁을 시작했다. 그래서 홍수전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고 하나님의 두 번째 아들이다. 지상의 참된 구세주가 되어 인민을 구원할 사명을 상계로부터 부여받았다 주장해서 이러한 운동을 확대시켰다. 그러면서 이 반유교적인 행위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각 마을에 있는 공자상을 파괴하고 우상을 배척하고 부채를 타파하는 모범을 이제 행동을 실천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종전에 이제 신사계층들의 어떤 이제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태평천국 운동 관련된 군대를 만들게 되죠. 이게 나중에 이제 해당이니 초당이니 이런 그 군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평천국 운동 관련된 내용을 좀 학대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밑에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많이 겹쳐요. 그래가지고 요 앞부분은 한번 그냥 쭉 읽어보기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자가 요청한 이미지 속 텍스트 전체입니다. 태평천국의 지도자 홍수전은 광동성의 객가 출신으로 중농 정도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몇 차례 과거 시험에 응시했으나 낙방했다. 그 후 개신교 선교 팸플릿과 자신의 꿈을 토대로 배상제교를 창시해 포교에 나섰다. 배상제교는 유일신인 상제에 대한 경배를 근간으로 해 유교, 불교, 도교 등 전통 신앙과 관련된 우상을 부정하고 살인, 절도, 간음을 비난하며 아편 흡입과 음주를 금지했다. 또한 효도와 정직의 실천을 주장했다. 처음에는 상제 신앙을 통한 개인의 종교적 구원에 치중하여 청조타도라는 정치적 변혁 운동으로 발전시키려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본격적인 포교에 나서 배상제회를 조직화한 것은 홍수전의 친구이자 객가 출신 지식인인 봉윤산이었다. 그는 광서성 남부 산악지대인 계림현의 자영산 부근에서 본지인과 갈등 관계에 있던 객가들을 개종시켜 상당수의 교도를 얻었다. 이어 새로운 지도자로 광서성의 속구이 출신 양수청, 빈농 출신 소조기, 지주 출신 위창희, 창휘, 분홍 출신 석달계가 등장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인물들 좀 보면요. 요게 이제 양수천이 실제 위인자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석달계 위창이 3, 4이고, 그 다음 소조기하고 풍옥상은 그 남경원이 진격하는 과정에서 도중에 죽게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태평천공원의 가정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배성재교 회원들은 그 우상 파괴와 항충민의 개종의 필연적으로 이제 개종은
표준 쪽 본지인과의 충돌을 일으켰다. 그래서 1849년에서 50년의 기근 속에 본지인과 배산지구의 회원 간의 무장 충돌이 빈번했고요. 그래서 1850년 7월 강서성의 각지의 배상제교의 회원들은 자영산 근처의 금존촌에서 모여들었다. 모인 사람 중에는 계가 농민들, 구이, 그 다음에 강상 노동자 외에 소수민족, 본지인 계종자도 있었다. 그래서 배상제교의 교리와 엄격한 교육 때문에 곧 이탈은 했지만 비밀 결사의 천진에도 있었다. 자, 2만 명 가량의 이제 무장 집단을 이룬 배상제 회원들은 청조의 지방군과 충돌하게 되었고요. 결국 홍수조는 자기 생일이었던 1851년 1월 10일 날 천상의 종교적 천국을 지상에 세웠다면서 태평천국을 선언하고 같은 해 그 뭐냐 청하を즉위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개인적 그 종교적 구원을 내세운 배생제가 정치 운동을 발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태평군은 이제 강서성에 머물지 않고 계속 그 북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구원에는 강성 중부의 연안을 점령하고요. 그리고 제도 정권의 체제에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고요. 이때 이제 체제 정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독자적인 청력을 이제 공포하고 그러니까 연호를 이제 공포한 독자적인 달력을 이제 공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정통성을 과시하면서 강복 의례 등 계급적 차별 제도를 정했다. 그리고 이제 양수청, 소조기, 풍욱상, 위차기, 석달기를 각각 동항호선 양수청, 그 다음에 위창이는 이제 그 풍욱산 서왕, 위창이는 그 부강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임명을 했다. 석달갱 이강으로 양수청에게 통수하게 했고 군사 정치적 지도 체제를 정비했다. 또한 만주족의 청조를 타도하고 한인을 해방해 새로운 왕조를 건설했는데 이걸 이제 뭐냐면 앞에서 멸망 흥한을 내세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승패를 거듭하면서 북상했던 태평궁은 1853년 1월에 호북성에 무창을 점령할 쯤에는 병력이 50만이 늘어났고요. 또 3월에 남경을 점령하면서 청경이라고 이제 수도를 정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뭐냐면 그 태평천국 군대의 어떤 체제 정비 관련된 내용이죠. 천조정무 제도를 바탕으로. 그래서 요 내용인데 자, 요거 이제 하기 전에 신동계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신동계도 그 밑에 이제 홍수전이 이제 뭐냐면 배상쟁의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북상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잠깐 읽어볼게요. 이 내용을 제가 미리 해놨거든요. 이 부분을. 예. 태평천국의 봉기 과정을 보겠습니다. 1. 태평천국 운동의 봉기와 전국 확대. 1850년 7월 광서성 각지의 상제교 회원은 광서성 금전촌 김텐순으로 결집하여 봉기하였다. 참가자의 성분을 보면 개각 흑자 출신의 농민, 가난한 원주민, 광산 노동자, 변경의 소수민족, 요족, 장족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홍수전이 나라 이름을 태평천국으로 한 것은 대동 사상을 바탕으로 천하는 이자이며 태평 타이빙을 누리게 된다는 뜻에서 태평을 내세웠고 천국은 기독교 성서에서 말하는 하늘나라를 의미한 것이다. 그리고 태평천국 운동의 목표는 멸청흥한 mit의싱한으로 청조를 타도하는 반란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변법을 장발로 고치고 남녀차별 반대, 유교 비판, 토지의 균등 분배를 주장하였다. 또 양수청, 위창휘, wei창휘, 석달계 식다 등이 중심이 되어 군졸과 관질, 역법, 리파를 제정하였다. 1852년에는 광서성에서 호남성 남부로 진출하였다. 이때의 천지회와 백련투를 비롯하여 광부와 빈민이 합세하여 그 수가 크게 증가하여 마침내 호남 지방을 석권하고 양자 강유역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특히 항주, 항량 폭동의 풍조가 만연하고 있던 호남 호북의 농민들이 대대적으로 호응한 결과 당시의 세력은 50만이 넘었고 이듬해 남경을 점령하고 이것을 태평천국의 수도로 정하였다. 태평군의 남경 점령으로 광동, 광서의 천지회, 상해의 소도에도 반진 정부를 수립하였다. 또 안희의 엽군 이해준, 귀주의 묘족괴 묘족교괴, 운남의 회족族도 반청운동에 가담하고 뒤이어 산동지방의 백년교도, 감숙 섬서의 회족,
신강 지방의 이슬람교도도 반란을 일으키니 전중국은 반청반란, 반티민란으로 휩싸여 들어갔다. 자,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태평천국 운동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농민들도 많이 호응을 했고,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게 뭐냐면, 상해 소도에도 반청 정보를 수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상해 소도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중에 또 상해 조개할 때도 살펴보긴 하겠지만, 여기에는 좀 약간 원문사를 좀 찾아보면서 보기도 할게요. 자, 요 소도에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소도에는 해당 세력 중에 일부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태평천국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반천 복명을 내걸고 한때 이제 뭐냐면 여기 그 상하이를 일시 점령했던 거죠. 그래서 요때 이제 있고 태평천국과 연대를 맺으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결국에는 이제 17개월 동안 저항 끝에 그 당시 이제 소도에는 청나라 군대와 프랑스 연합군대에 공격받고 그 뭐냐면 진압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소도회가 뭐 중요한 단체는 아니에요. 중요한 단체는 아닌데 뭐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지금 살펴보는 거고요. 자, 여기에 있는 이제 소도회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번 신치학습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자,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62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 62번이에요. 예. 얘는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또 상관없겠죠. 뭐.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자가 요청한 상하이 소도의 봉기에 대한 설명과 관련 사료 전체입니다. 단락 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서 서술합니다. 소도의 봉기는 태평천국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발생했지만 독자적인 성격과 함께 상하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외세의 개입이라는 중요한 변수를 보여준 사건이다. 소도해 셔터웨이는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한족의 명나라를 부흥시키자는 반청복명 후밍을 내건 비밀 결사 조직 천지회의 한 지파로서 주로 상하이에 이주해온 광둥성과 푸젠성 출신의 상인, 뱃사공, 수공업자, 실업자 등이 그 구성원이었다. 1853년 3월 태평천국군이 난징을 점령하고 이를 텐경이라 부르며 수도로 삼자 상하이 지역의 소도에는 크게 고무되었다. 이들은 태평천국에 호응하여 청나라의 통치를 뒤엎을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1853년 9월 7일 광둥성 출신 지도자 유여천, 요리역천의 지도 아래 봉기를 일으켜 상하이 현성을 점령하고 청나라 관리를 축출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을 대명태평구멘 텐고이라 칭하며 태평천국과의 연대를 공식화하였다. 봉기 초기 상하이 조계에 머무르던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서구 열강은 중립을 선언하였고 소도에 역시 조계 지역을 공격하지 않으며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함으로써 외세의 개입을 방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봉기가 장기화되면서 상황은 변화하였다. 청나라의 세관이 마비되자 영국과 미국은 자신들이 대신 관세를 징수하여
청나라 정부에 넘겨주는 해관 세무사 캐주얼 제도를 시행하며 청나라의 재정을 통제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점차 외세가 청나라 정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청나라 군대가 무능하여 상하이를 탈환하지 못하자 조계의 안전과 무역 이익의 위협을 느낀 외세는 군사적 개입을 감행하였다. 특히 프랑스는 자국 선교사의 피살을 구실로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프랑스군이 직접 청나라군과 함께 상하이성을 공격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17개월간의 저항 끝에 1855년 2월 소도에는 청나라 군대와 프랑스군의 연합 공격에 의해 진압되었으며, 지도자 유여천은 전사하고 수많은 봉기 참여자들이 학살당하였다. 봉기의 실패 원인으로는 태평천국 본대와의 실질적인 연계 부족, 외세의 적극적인 개입 유도, 전략적 대응 능력의 한계 등이 지적되며, 역사적 의의로는 중국 내란에 외세가 본격적으로 군사 개입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 사건은 이후 청나라 정부가 외세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외세는 이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이권을 더욱 확대해 나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당시 소도회가 내걸었던 경문과 포고문은 그들의 봉기 목적과 외교 전략을 잘 보여준다. 사료 1로 제시된 유여천 명의의 경문에서는 招得从来一心为君，必有得责，方能长治久安。为我大明，国作绵长。乃遭吴三桂之变，制定查鲁窃据中原，200年来荼毒生灵，剥削高夷，罪恶脱发难恕。今汉家越东易事，顺天应人，为何大明大元帅，挑民法罪，公替天行道。 이라 하여 다른 성씨가 군주가 되면 반드시 덕과 은혜가 있어야 한다. 우리 대명은 국운이 길었다. 오삼개의 변란 이후 오랑캐가 중원을 점령하여 백성을 해치고 수탈했다고 비난하며, 광둥성의 의로운 선비들이 대명 대원수와 함께 백성을 구하고 하늘의 도를 행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반청복명의 전통적인 명분을 바탕으로 한족 중심의 정통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천명한 것이다. 사료 2는 외국 상인들에게 보낸 포고문으로 本率仁义之师，与天下各国通商和好如常，凡各国商民照常贸易，本率必当一体保护，切勿惊疑라고 하여 우리는 인위의 군대이며 모든 외국과의 통상은 평소와 같이 화목하게 진행될 것이고 외국 상인들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봉기 초기 외세의 중립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선언으로 조계와 무역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외세의 무력 개입을 방지하고자 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며 열강들은 자신들의 이익 보호를 명분으로 청나라 정부를 지지하며 무력 개입에 나서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소도회의 봉기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 소도에 관련돼서 한번 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한의조에 넘어와서 태평천공원도 개혁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태평군은 남경에 이르기까지 빈민과 농민을 받아들이면서 급속히 팽창할 수 있었던 것은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 대민 정책의 덕분이었다. 그래서 모든 재화가 상제의 소유라는 전제에서 보편적인 형제에 기반 평균주의를 되게 강조했는데, 이 평균주의가 이제 어디에 많이 반영됐냐면 이 천조전무제도라는 그런 토지제도에 반영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건 좀 이따 읽고요. 자, 하여튼 엄격한 군율 집행과 점령 지역민에 대한 안전 대책, 지주나 부유한 상인 등 지방 실력자에 대한 징발을 통한 타격, 기존 상촌 질서의 유지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태평군의 세력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남경을 점령한 권력 기반이 마련되자 태평정국은 통치 체제 구축을 본격화시켰고요. 그래서 1853년에 가을에 간행된 천조 정무제도는 태평정국의 정책 이념과 체제 이념과 정책의 지향성을 보여주는데, 자, 이 천조조모제는 기본적으로 무슨 제도는 토지 분배에 관련된 내용이야. 그렇지만 토지 문제뿐만 아니라 그 안에 군사조직, 관리 임용제도, 사법제도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유권의 강력한 통제를 통해 균등한 경제체제를 지향했다. 근데 주의할 것은 그래서 뭐 공산주의 하자 그건 아니에요. 사유재산은 인정해요. 근데 사유재산이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거, 토지의 양극화나 이런 것들을 막고자 국가가 개입을 해서 토지를 분배하고 한다. 사유재산을 좀 억제하는, 제한하는
오늘날만 사회민주주의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천조전무제도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천조전무제도는 단순히 토지제도뿐만 아니라 토지를 둘러싸는 군사조직, 관리임용제도, 사법제도 그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천조전무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쭉 있거든요. 예, 요거 이제 읽기 전에 잠깐 전반적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평천국 운동에서 그래도 예전에 한번 독립된 문제로 몇십 년 전에 나왔던 문제가 이 천조전무제도예요. 그래서 천조전무제도를 한번 좀 볼게요. 이걸 보고 나서 보겠습니다. 천주전무제도 관련된 사료는 사하사에도 있어요. 제가 이제 사하사 강도 갈 때 예전에 한번 강독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천주전무제도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균등 분배, 그리고 사유재산 부정과 선고제도인데, 뭐냐면 여기 주의할 건 사유재산은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유재산 일정은 인정했어요. 여기는 좀 약간 극단적으로 좀 해석한 부분인데, 사유재산은 인정하되 사유재산이 한쪽을 뭐냐면 이렇게 쏠리는 그 형상을 막고 그리고 최대한 국가 권력을 개입해갖고 이런 것들 이제 제한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치, 군사, 사회와 통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한계의 의의인데 자, 요 내용들 보면 이건 뒤에 좀 얘기하고요. 자, 요 밑에 이제 천조정모제도에 관련된 사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관련된 사료를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여기도 읽어볼게요. 예. 이게 읽는 게 좀 시간이 걸리긴 한데, 네, 태평천국의 핵심 강령인 천조전무제도, 천조전묘제도에 대해 관련 사료와 함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조전무제도는 1853년 태평천국의 수도인 청경, 난징에서 반포한 문서로 단순한 토지제도를 넘어 태평천국의 이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제도를 총망라한 종합적인 국가 운영 강령이었습니다. 천조전무제도 상세 설명, 핵심 이념, 절대적 평균주의와 유무상통. 천조전무제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대적인 평등이었습니다. 이는 천하의 토지는 천하의 모든 사람이 함께 경작해야 한다. 유전동경는 구호로 요약됩니다. 토지 균등 분배.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노동 능력에 따라 토지를 똑같이 나누어 주고자 했습니다.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고 인구수에 맞춰 좋고 나쁜 토지를 섞어서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사유재산 부정과 선고, 제도.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일절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모든 생산물, 농산물, 수공업품 등은 국가의 창고인 성고에 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성고에 모인 재화를 모든 구성원에게 의식주, 교육, 혼례, 장례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똑같이 분배했습니다. 즉, 가진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유물동양, 모든 사람이 고르게 배불리 먹는다. 인인불수사, 물물귀상주는 이상을 추구한 것입니다. 정치, 군사, 사회의 통합, 군정일치. 천조전무제도는 사회 구성 단위를 양량이라는 기본 단위로 조직했습니다. 25가구를 한 개의 양으로 묶고 그 책임자를 양사마라고 불렀습니다. 조직구조. 양은 평시에는 농사를 짓고 예배를 드리는 생산 및 종교 공동체였지만 전시에는 즉시 전투에 동원되는 군사조직이었습니다. 양사마는 생산, 행정, 교육, 종교, 사법, 군사지휘까지 모든 것을 관장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일원화된 통치. 이처럼 모든 백성을 군사조직과 같이 일사불란하게 편제하여 최고 지도자인 천황,
홍수전의 명령이 말단 조직까지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3. 한계와 의회. 한계. 천조전무제도는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급진적이었습니다. 개인의 소유욕과 경제적 동기를 완전히 무시했으며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실제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제도 자체의 비현실성과 전쟁의 혼란 속에서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의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균분이라는 이념은 토지 부족에 시달리던 수많은 농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고 태평천국운동이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 역사상 가장 철저한 형태의 평등주의를 제시한 강령으로서 이후 중국의 여러 혁명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련 사료, 천조전무제도, 천조전무제도 원문. 다음은 천조전무제도의 핵심 사상을 보여주는 원문과 그 해석입니다. 사료 1. 토지 분배의 원칙. 원문. 범분전, 조인구, 본론남부, 상기가인구 다소, 인다직분따, 인소직분소, 자비구 등 무사천하공양첨, 부상주왕상제대복, 유전동경, 유반동식, 유해동식, 유해동천, 유전동사, 무처불균균, 무인불편하냐. 해석. 무릇 토지를 나눌 때는 인구를 기준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그 집의 식구수를 헤아려 사람이 많으면 많이 나눠주고 사람이 적으면 적게 나눠주되 토지의 좋고 나쁨에 따라 9등급을 섞어서 준다. 힘써 천하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상제, 상제의 큰 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밭이 있으면 함께 갈고 밥이 있으면 함께 먹고 옷이 있으면 함께 입고 돈이 있으면 함께 써서 균등하지 않은 곳이 없게 하고 배부르고 따뜻하지 않은 사람이 없게 하라. 사료 2. 선고. 제도의 원칙. 원문. 범일가전지, 차일가오인지량, 식종여자귀국거, 전하인인불수사, 물물기상주, 직주유송운영, 천하대가차첩평균, 인인폰안에 자네천부상주왕상제 특명태평진주구세지대교야. 해석. 한 집의 토지에서 이 한 집의 5식구가 먹을 양식을 제외하고 남는 것은 국고, 선고에 귀속시킨다. 천하의 모든 사람이 사사로움을 용납하지 않고 모든 물건을 상제상주께 돌리면 상제께서 쓸 곳이 있게 되어 천하의 모든 집이 곳곳에서 평균케 되고 모든 사람이 배부르고 따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상제께서 태평의 참된 주인에게 특별히 명하신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법규이다. 자, 그래서 태평천국 운동의 이제 그 뭐냐면 중요한 전무제도를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여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에 의하면 태평천국은 그 뭐냐면 전제적 왕조 권력하에 신분 계급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생활의 전체를 이제 국가 통제하려고 했다. 그래서 국가의 통제 매개체로 지방에 향관을 뒀는데 자, 이때 양이라는 것은 그 지방 그 행정구역을 의미해요. 태평천국. 그래서 거기에 양의 양사마시아에 이제 거기 통제하는 그 시야의 25가를 1양으로 했고 양은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단 자치행정 조직을 삼고 군수 시야에 13,156가를 1군으로 이제 해서 최고 자치행정 조직으로 삼았다. 그래서 양사마 군수는 중요한 한관으로서 양사마는 미국 생산과 간해부의 잉여분을 25가마다 설치한 국고에 직수하고 국고에 징수하고 군수에 보고하면 군수가 토지 분배 및 수익과 지출을 총괄했다. 자, 그래서 모든 생산물은 국가 관리가 분비하며 잉여 생산물을 국고에 기속을 하는 또 규정했고요. 토지도 성인 남녀에게 균등하게 분배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천조정부제는 분배를 위한 토지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문제가 구정되지 않고 일단 사적 토지 소유권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토지를 재분배하기 위해서 한수 구정 없이 사유를 인정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천조정부제는 아까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겉으로는 이제 뭐 토지를 재분배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한수 규정이 없다는 거야. 한수 규정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사유재산을 또 인정하는 한수를 해야지 또 나눠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 좀 약간 이중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학자들 보기에는 일종의 이제 토지를 실제로 나눠줬다는 것보다는 사유재산 폐지했다는 것보다는 그냥 국가가 균등 경제를 이제 지향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 문건을 만들었고 실제 운영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문건 자체는 여기 이제 나중에 남경을 점령하고 나서 발견된 문건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게 실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 뭐 행정조직 외에는 토지제도라든지 뭐 사유제도 폐지 같은 것들은 실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토지제도나 사유제도 폐지도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또 이게 진짜 토지를 분배하고 사유지를 폐지한 것보다는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토지 군분을 지향했다. 지향하고 어떤 국가가 권력을 개입해갖고 사유지선을 통제했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학계의 이제 통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문서상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내용이 있는데 실제 태평천국에서 엄격한 신분 계층 질서에 따라서 사회문에 한국을 차별했던 걸 볼 때는 이 문서가 가능은 했으나 유포되지 않고 그냥 내부 문서용으로 이제 앞으로 지향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실제로 이 정책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문서 안에서도 이제 사유재산 제도라든지 그 토지 군분 사상을 해석할 여지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또 이제 태평천국이 사유재산을 금지하지 못,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지주전호제를 인정했어요. 지주는. 그래갖고, 지주하고 이제 전호가, 이게 그 대립할 때, 일종의 항저 운동이 날 때, 누구 편을 들었냐면, 전호가 아니라 지주 편을 들었어. 그래서 지주 편을 들어서 전호를 탄압을 하고 그랬거든요. 요 밑에 그 내용이 있는데, 자, 태평천국이 지주제 자체의 제도적 폐지를 추구한 건 아니었다. 자, 이는 조세 납부를 어렵게 하는 소작인데 소작력 거부 투쟁을 불법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종의 앞으로 지향할 어떤 그 사회를 이제 묘사한 거지. 실제로 이게 이 문건이 그대로 적용돼 가지고 이게 태평천국 운동이 반영한 내용은 태평천국 운동 정책에 반영된 건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든 이제 불안정한 측면이 있긴 했지만 태평천국의 지도층은 사유권을 강력하게 통제해서 사유권 자체를 부정한 것보다는 통제했다는 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균등한 경기 체제를 이제 지향했다는 점을 명확히 이제 주목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당시 이것은 빈민, 농민들의 피해 지배층 원망이 이제 반영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부터 요걸 그런 것을 원했던 거죠. 그런 것들 태평천국에 대한 농민의 기대를 호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이게 100% 반영되지 않고 사유재산 인정했고 그다음에 토지제도도 지주노관관계도 인정했다. 다만 이념적으로 이걸 좀 통제하려고 했다. 그래서 태평천국 운동에 여기 그 천조전무제도라는 그런 문건에 반영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정한 이제 토지 영역을 확보하지 않았던 태평군은 남경 건도 이후에 항주 지역의 통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벌군을 북으로 파견한 동시에 그때 이 그 하북 지역에는 영군이라고 따로 있었어요. 영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이들과 이제 서로 연결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양자강 유역을 확보하는 태평군의 노력은 1856년 무역 중반 무역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그래서 그리고 점령제 한간제도를 도입해서 지방제도 정부를 세우고자 했다. 그래서 태평천국은 항촌민의 한간을 추천받아 항촌 행정기구를 지편해 조세를 징수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처음에는 불안정한 전쟁 상황과 지주, 신사 등 기존의 항촌 지배층의 기회주의적 태도 등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초기 한강으로 추천된 이가 하층민이었던 것과 달리 후기에는 이제 현실과 타협해서 지주 신사 등이 한간증을 다수 차지하게 됐다. 또 기존의 지주제를 유지하면서 기왕의 조세인 지정원을 실시했다. 그러니까 청나라 조세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제도도 실시했어요. 과거제도도. 태평정은 기독교 교회를 주된 시험을 하는 각오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반유교적인 태평천국 이념과 전쟁 중인 당시의 상황 때문에 기존의 신사층이 응시한 경우 아주 드물었고요. 이 밖에 지방 관료나 관료제도나 지방 행정제도를 완비해 최하급 그 지방 행정단인 형까지 지방을 파견했다. 그래서 파견된 지방관은 태평천국 초기부터 참여한 이 당시 그 상제 회원들이 많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동계 관련돼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제도 개혁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뭐 그냥 제가 읽을게요. 자, 태평군은 1852년 호남 지방의 진출 이후 청조를 악마 집단을 부정하면서 멸망 흥한의 민족주의를 더욱 강조하면서 한족의 걸기를 재촉하였다. 이와 함께 3년간의 토지세 면제, 부패관리 숙청, 빈부의 일소 등을 내세우면서 대지주, 부상, 고위관료를 공격 무포했고 1853년에 다시 토지제도 유명한 천조전무제도를 발표했다. 이는 토지의 사유를 금지하였고
남녀의 구분 없이 연령별 평등하게 토지를 분배하면서 논밭이 있으면 같이 먹는 평균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게 토지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고, 근데 실제로는 실시되지 않고 그냥 이런 걸 지향한다. 이상적인 모습을 지향한다는 그걸 보여준 문건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예, 그렇다고 해서 사회재산을 부정하거나 토지 평균을 실시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뭐 그 항천 조직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25호를 기본 단위로 해서 1000호, 100호, 500호, 2500호, 12500호를 마다 한강을 두고 행정과 군사와 함께 관리하도록 했다. 태평천국 운동은 아편, 노음, 은주의 금지와 함께 여성의 종족 금지인데, 자, 여성의 종족 금지는 이제 좀 약간 이유가 있어요. 요 얘네들은 객가들이잖아요. 객가들은 좀 약간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여성들도 일을 해야 돼. 근데 정조를 해버리면 일을 제대로 못하죠. 그래서 이 여성의 정족금지는 아마 객가 풍습에서 이제 유행한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천조 전무제도를 또 보면 남녀가 평등하게 토지를 분분한다 해서 나름대로 그 남녀 평등 사상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객가가 상대적으로 볼 때 여성하고 남성을 좀 동등하게 여기는 문화들이 있었어요. 여자도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는 초창기 때 얘기고, 나중에 남경에 정착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본 모습을 드러났죠. 그러면서 이제 여자들은 이제 뭐냐면 이제 후궁을 거느리고 남녀 평등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제 성경 이후에 이제 변하게 되는데 하여튼 초창기 때는 그런 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달력과 새 화폐의 발행, 그리고 쉬운 국어 문체 등의 제청 등 풍습과 문화면에서 혁신적인 그 개혁을 추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잘 나갔던 이 태평천국이 몰락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 그 배경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일단 지도층의 내분을 볼 수 있어요. 지도층의 내분. 그래서 청경차변이라는 청경은 그 당시 남경을 얘기해요. 지도층 내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태평천국 운동의 반유교적인 태도가 신사층을 자극시켰죠. 이 신사층이 결집을 해가지고 그 당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부대들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 단련군들을 그래서 이제 해군이라든지 초군이라든지 상군 같은 것도 이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외세 청교 지원을 줄 수 있어. 처음에 이제 외국 세력들은 한번 지켜봤어. 왜냐면 태평천국이 내걸었던 게 기독교 교리잖아요. 근데 한번 이제 그 궁금해서 얘네들하고 이제 좀 교수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하고 전혀 다른 거야. 완전 이단이죠. 거기에다가 태평천국은 아편을 금지시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불만을 이제 그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또 이 태평천국 운동이 이제 일어날 때 앞에서 언급한 제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북경조약이나 탱진초를 통해서 그 당시 많은 이제 기득권을 갖게 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은 태평천국을 먼저 지지할 바에는 자신의 기득권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선 청나라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했고 청나라를 이제 이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가 이제 태평천국의 실상과 청조와 싸움에서 이제 제2차 아편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들 성과를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 청조를 이제 후반부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죠. 그래서 그때 이제 외국인 용병들로 구성된 부대들이 상승군이라는 것들 이제 그 대표적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그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그 당시 이제 요게 이것 뺐네. 그 영군 같은 또 여타의 반천세 집단과 연대가 실패했다는 거야.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 영군이 뭔지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인데 요거 읽기 전에 일단은 한번 개요 차원에서 신동기에 있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번 읽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한의중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좀 얘기해 볼게요. 읽어보기나 하겠습니다.
자, 이게 내용은 이제 주로 이제 다음은 청경사병 이미지에 참관 관련된 제시된 내용이요. 텍스트를 예. 그대로 옮긴 내용입니다. 태평 천국의 정책 가운데 공자와 맹자의 저서를 포함한 유교의 배척과 공자묘의 철저한 파괴, 불교 배척 등은 지식층이나 신사층의 반발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지주 신사층은 상균과 단련을 조직하여 태평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한편 태평군의 남경저면 1853은 영국을 비롯한 열강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것은 아편전쟁 후 상해를 비롯한 양자강 하류 일대가 영국 수출품의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이다. 처음 영국의 외교관이나 선교사들은 태평군의 기독교적인 성격과 군사력의 압도적 우세를 보고 청조의 등을 돌리고 태평천국을 지지하자는 주장을 펴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영국 정부는 내정 불간섭을 내세워 중립을 표방하였으나 남경조약을 위반하거나 기독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무력으로 대응할 것임을 태평군에게 경고하였다. 한편 북경의 청정부에 대해서는 영국 공사의 북경 주재를 비롯한 남경 조약을 개정하면 중립을 버리고 청을 도와줄 것을 제시하여 압력을 가하기도 하였다. 초기의 태평군은 그 군기가 엄정하여 민가를 약탈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것은 태평군 가운데 민가에 들어가는 자는 그의 발을 잘라버릴 정도로 엄격한 군법과 금욕주의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성들은 태평군의 입성을 환영하였으나 청군군이 임하면 도망갈 정도로 태평군의 인기는 높고 점령지는 치안 유지가 잘 되었다. 그러나 남경 점령 이후 지도부 내부에는 권력 투쟁을 위인 반목과 알력이 표면화되었다. 먼저 군사와 행정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동왕, 양수추흑로의 횡포를 타도하기 위해 천왕, 홍수전의 지시를 받은 부왕, 베이왕 위창위, 이 동왕을 공격하여 일족과 부하 2만여 명을 살해하였다. 이어 홍수전은 다시 위창휘의 전행을 문제 삼아 그를 처형하였고, 사후 처리에 나선 이왕, 석 달개 칼개도 천황의 의심과 박해로 20만의 대군을 이끌고 남경에서 이탈하니 이를 천경의 참변이라 한다. 1856. 이에 앞서 북경 정벌을 위해 파견된 4만여 명의 태평군도 천진 부근까지 쳐들어갔으나 기다리고 있던 청군에게 괴별당하여 태평군 운동은 좌절되었다. 자, 필요하시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 분석, 문제 제작, 정리 등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해 중에 있는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남경의 수도도 정한 태평군은 그 당시 그 지배층의 분열로 양자강 수요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다. 그때 이제 그 한때 군사적 승리 거두긴 했으나 1860년까지 몇 차례 이제 거쳐서 상해 공격이 실패했고요. 이때 이제 뭐 소도회와 이제 연결돼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태평전국 수도까지 함락되었다. 천황은 함락 이전에 병사했고 10만 명이 살해됐다. 일부 장당이 1868년까지 영군과 연합해서 태평천국의 명의를 유지하려고 했으나 그 당시 청경, 공 남경의 함락과 더불어 태평천국이 붕괴되었다. 자, 이 영군은 있는데 영군은 강국 지역에서 일어난 반청 그 반란 집단을 얘기해요. 염이라는 집단을 의미한 거죠. 그래서 이 영군과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강자중국사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영군이 일어났고 이들이 이제 뭐냐면 태평천국 운동과 연계를 하려고 했죠.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있고 또 영군은 태평천국처럼 하나의 이제 집단이 아니다. 통일된 조직화된 집단이 아니라 여러 집단으로 구성이 됐던 것도 또 이제 영군들이 좀 세력이 태평천국보다는 이제 약했던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 영군은 하나하나 이제 청주에서 각계격파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강자중국사에 있는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뭐, 여기는 이제 강자중국사까지는 읽을 필요 없고, 영군이 뭔지는 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쓰고 나올 수는 있어요. 이게 뭐냐. 영군 조직, 이렇게, 어, 그 단답형 형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배경 지식을 쌓는 차원에서 한번 영군이 어떤 조직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얘한테 읽어야 볼까요? 챗GPT한테. 음. 자, 보겠습니다. 네, 요청하신 대로 태평천국과 동시기에 화북 지역을 뒤흔들었던 민중 반란 세력인 염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사료를 그대로 화면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염군에 대한 상세 설명. 1. 명칭의 유래와 조직의 성격. 염의 의미. 화북 방언에서 한 무리, 한 때를 의미함. 한편 종이에 기름을 묻혀 불을 붙인 기름종이 뭉치 유는 신호로 사용했다는 데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음. 조직 기반. 백년교의 영향을 받은 비밀 결사 조직에서 출발. 구성원은 주로 실업자, 소금 밀매업자, 운송업자, 빈농 등 생계형 민중으로 구성. 자연재해와 청이 수탈로 인해 삶의 기반이 무너진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조직. 2. 전개 과정과 특징. 초기 활동. 1853년 태평천국의 난징 점령에 고무되어 안후이성 북부에서 장락행을 중심으로 반란 시작. 반청 한침을 명확히 내세움. 태평천국과의 연대. 태평천국과 연대하여 청군 공격. 염군 지도자가 태평천국 왕으로 책봉되기도 했으나 느슨한 협력체 수준. 유격 전술의 활용. 말 위에서 싸우고 말 위에서 먹고 자며 말 위에서 이동한다는 말처럼 기동성 높은 기병 중심 유격전을 펼침. 특정 지역 점령보다는 화북 전역에서 치고 빠지는 전술을 통해 청군을 끊임없이 괴롭힘. 3. 진압과 역사적 의의, 진압경위. 태평천국 멸망 1864 이후 조정은 증국번, 이홍장 등의 한족 관료가 이끄는 상군 회군을 동원하여 염군 진압. 전술 적용, 견벽청야 및 서양식 무기를 통해 염군의 기동력 차단. 1868년 염군 최종 진압. 역사적 평가. 염군은 국가 수립에는 실패했지만 청나라 말기의 민중 저항 운동 중 하나로 청조정의 통치 기반이 화북에서조차 취약했음을 드러냄. 진압 과정에서 등장한 이홍장 등의 세력은 청말 신정기의 중심 정치 세력으로 성장. 관련 사료 제시. 사료 1. 염군의 대표적 구호. 오픈 코은 사후지빈 쥔빈후. 부자를 죽여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부유함과 가난함을 균등하게 한다. 핵심 분석. 이는 염군의 계급투쟁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구호입니다.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빈부격차에 대한 저항, 민중의 분노를 대변하는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빈민층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료 2. 당시 유행했던 염군의 노래. 大帅长为人强家有银钱千万项你有钱我有兵你有米我有枪咱爷们合一块儿打到北京搓龙亭 헤스 우리의 대장 장락행은 강한 사람이라네. 그의 집에는 은전이 천만상자나 있다네. 너희가 돈이 있다면 우리에겐 병사가 있다. 너희가 쌀이 있다면 우리에겐 총이 있다. 우리 사나이들 함께 뭉쳐서 베이징을 쳐들어가 용상에 앉자. 핵심 분석. 이 노래는 염군이 단순 약탈이 아닌 정권 탈취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념보다는 현실적 생존, 부의 재분배, 정치 권력 획득이라는 목표가 반영되어 있으며 당시 민중의 정서와 욕망을 잘 담아낸 민중문화 자료입니다. 클로스 쿼트. 자, 필요하시면 그래서 연군 관련된 내용을 네, 한번 요청하신 읽어봤고요. 대로 태평천국과 동시기에 얘기구나. 화북 지역을 잠깐만요. 뒤흔들었던 민중 반란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아빠의 이제 얘기한 것처럼 태평양의 붕괴한 원인 중에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지도층의 내분과 체제 이념 반영 그 붕괴거든요. 그래서 난경을 건도할 무렵 풍국상 소조기가 이미 이제 그 난경을
이동하는 중에 이제 전투 중에 죽었고요. 청왕 홍수정은 정사에 참여하지 않고 종교에 그 뭐냐면 집착하고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실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동왕 양수청이죠. 동왕 양수청은 강동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그 뭐냐면 신뢰를 받았다 하면서 이제 그 당시 권한을 이제 권력을 쌓고 있었죠. 이런 권한을 통해서. 그래서 동학 양수청이 종교적 권위와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다. 그는 야망이 크며 위압적이고 독선적인 태도 일간에 다른 지도자들과 갈등이 있었고요. 결국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서 언급한 청경창변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얘가 너무 커니까 평상시에 이제 위창이하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이제 뭐냐면 그 그러니까 위창이하고 이제 그 당시 양수청에 갈등 관계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왕이 위창에 시켜갖고 동왕을 양수청을 치고 그 다음에 청왕이 또 위창을 치고 그러니까 이걸 본 익강 석다기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제 밖으로 나가버리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인데 자, 1856년 8월 중순 양수총이 마침내 청왕의 지위를 넘보는다는 행동을 취하였다. 그러자 양수청에게 심한 수모를 당한 위창이가 9월 양수청을 습격해 그와 그의 친족, 부하를 학살했다. 그래서 위창이는 나름대로 중소지주 중심으로 부여한 어떤 지식인 측면인데 말해서 이 양수천은 일자 무식이고 원래 가난한 애잖아요. 근데 얘가 위창의 입장을 평상시에 별로 낮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는 이제 모욕적인 행위를 하고 그다음 뭐 예수님, 하나님 하면서 자기가 이제 강동을 받았다면서 위창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위창이가 빡친 거죠. 그러니까 또 청왕도 이제 또 양수청 애들이 또 이런 굴욕을 당하니까 둘이 연합해서 공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위창의 대장학사는 태평천국의 정예군의 소멸을 의미했다. 더구나 이제 대장학사를 말리던 석다기가 위창이에게 위협을 당해 난교를 떠나자 위창이는 그의 가족까지 이제 뭐냐면 학살했다. 갈수록 위창의 전횡과 핍박의 위험을 느낀 천황은 위창이 세력을 차단했다. 원래는 이제 같이 은맹했는데 얘가 너무 커지니까 제거를 해버렸죠. 자, 사륙전이 끝난 후에 석다기는 청왕의 요청으로 난교에 돌아왔으나 청왕과 그 형제들의 위신과 위협 때문에 그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대군을 끌고 난경을 완전히 떠났다. 그 이유는 이제 청왕과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뭐냐 일가 친족들이 독점해서 이제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홍씨 집안이 같이 그냥 해먹었다 독점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후 이제 그는 태평천국 운동의 주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군사활동을 이제 행동을 벌였고 여러 성을 이제 전전한 끝에 사천성에서 진입하려다가 청군에 진압되었다. 자, 지도청의 이단 내부는 정예군이 큰 타격을 입은 후에 수도에서는 초기 지도자 청왕만이 남게 되었다. 자, 그러나 그는 당시 종교 속에 침착하였고, 게다가 청왕의 홍씨 위에는 누구도 믿지 못해 그 태평천국 홍씨 일가의 전제 왕조를 보냈다. 무능하고 부패한 홍씨 일가는 군사 지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였고, 이는 태평천국 국민의 사기저하로 이어졌다. 1858년 한때 수세적인 어떤 군사적 수세에 벗어나게 되자, 홍수전에 족하였던 홍인간이 그 당시 이제 그 태평천국의 재기를 시도했지만, 지도층의 내분 일에 기울기 시작한 대세를 만회하지 못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좀 볼 게 이제 홍인간의 이제 인물이에요. 홍인간이 썼던 자정신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정신편이 태평천국의 근대적 개혁 성과를 이제 보여주는 주요 문건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예외적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요 하나 문건 가지고 태평천국이 다 그렇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일단 태평천국 안에 이 자정신편에 보이는 것처럼 홍인간 같은 인물이 근대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정도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정신편도 만약에 태평천국 운동에서 문제를 내면 나올 수 있는 그 좀 요소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자정신편 관련된 내용을 잠깐,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거 먼저 볼게요.
자, 이것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게 그대로 제시했더니 제시도 제대로 안 했네, 얘가. 설명을 이게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이걸로 읽을게요. 설명을 무슨,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빼먹었네, 얘가. 자, 사료 내용은 이제 각자 보시고요. 그 자정시편 내용만 이제 좀 볼게요. 예, 시간 관계상 사료 내용을 좀 빼고 자정시편 내용만 이제 좀 보겠습니다. 네, 태평천국 후기의 개혁안인 자정신편에 대해 관련 사료와 함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정신편은 태평천국 초기의 강령인 천조전무제도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중국 역사상 최초로 자본주의적 근대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선구적인 문건입니다. 자정신편, 상세 설명, 저자와 저술 배경, 저자 홍인간, 자정신편을 저술한 홍인간은 태평천국의 천황, 홍수전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는 태평천국 운동 초기에 합류하지 못하고 홍콩으로 피신하여 7년간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서양 선교사들과 교류하며 서구의 정치, 경제, 사회, 기술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술 배경 1859년 홍인간은 천신만고 끝에 태평천국의 수도인 천경, 난징에 합류했습니다. 당시 태평천국은 지도부의 내분, 천경사병과 청나라 군대의 압박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홍수전은 학식과 견문이 넓은 홍인간에게 국정을 총괄하는 가낭가낭의 직위를 주고 위기에 빠진 태평천국을 구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홍인간이 저술하여 올린 개혁안이 바로 자정신편입니다. 주요 내용, 전면적인 서구식 근대화. 자정신편은 천조전무제도의 절대 평균주의와 농업중심 사상을 완전히 탈피하여 서구식 제도를 모델로 한 광범위한 근대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신문고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며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등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의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경제,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은행 설립, 철도와 기선, 증기선 도입, 광산개발, 우편제도 실시 등 교통, 통신, 산업의 전면적인 발전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상공업을 진흥시켜 부국강병을 이루려는 자본주의적 발전 모델이었습니다. 외교, 과거처럼 서양을 오랑캐로 배척하지 말고 서구 열강과 동등한 입장에서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자유로운 통상을 통해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배우자고 주장했습니다. 사회, 병원 설립, 미신 타파, 악습 폐지 등 사회개혁을 제안했습니다. 3. 한계와 의회. 한계, 자정신편의 개혁안은 당시 태평천국이 처한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태평천국의 기반은 토지 문제에 민감한 농민들이었지만 자정신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청나라 군대와의 격렬한 전쟁 속에서 이러한 대규모 개혁을 추진할 시간적 물리적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자정신편은 대부분 종이 위에만 머물렀을 뿐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의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정신편은 중국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작성한 최초의 근대화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닙니다. 이는 10여 년 뒤 청나라에서 시작되는 양무운동이나 일본의 메이지 유신보다도 앞서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근대적 개혁 방안을 제시한 선구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정신편의 그 원문 내용들이 그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화면을 중지시켜 놓고,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예.
일단 제가 이렇게 띄워놓고요. 하면 나중에 중지시켜 놓고 한번 보세요. 예,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언급했던 신사층의 반격이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보면 자, 태평천국이 그 당시에 이제 반유교적 가치를 내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교를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이 신사층이 수용을 못했죠. 반발이 컸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태평천국 운동, 문화대혁명, 신문화 운동. 공통점이 뭘까요? 반유교죠. 반유교.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신사층의 반격이었다. 태평천국이 몰락하게 된 주요 원인의 하나로서 정통체제의 옹호자인 신사층이 수용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래서 태평중국의 혁명 이념과 배상적의 교리는 정통적인 그 명교, 유교의 어떤 지키는 지주, 신사층들이 태평적 반대파를 결집시키게 되게 되죠. 그래서 결국 태평천국의 청조의 고위 관료인 증국본이 자신의 고향인 호남서에서 조직한 상군과 그 다음에 시아의 이제 이용장이 안희성에 조직한 해군들이 있다. 자, 요 관련된 사료들이 어디에 있냐면 사화사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태평천국이 이제 조직될 때 이제 증국군이 왜 그걸 이제 조직했는가 이게 내용이 있거든요. 시간 관계에서 이제 얘기 뭐그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일단은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사화사에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셋째는 이제 서구 열강의 간섭이었다. 자, 열강은 처음엔 태평전국의 청조에 대응하나 하는 또 하나의 실질 조건을 인정해. 열강은 처음엔 태평천국을 청조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실질적인 조건을 인정했다. 때문에 그들은 무장 간섭을 믿은 채 상하 강망하면서 청주와 태평군 양쪽에 무기를 팔았다. 그러나 2차 중영전쟁이 끝나고 북경조약을 통해서 청조부터 원하던 모든 조약서의 특권을 얻어낸 뒤에 태도가 달랐죠. 왜냐하면 자신의 기득권을 이제 지키려면 청조를 후원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이제 서태와 공친왕이 쿠데타 이걸 이제 무슨 정변이라면 북경정변이라고요. 예, 이 북경정변은 좀 뒤에 양호운동 시기 때 좀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데타가 청조의 실권을 장악하고 협조적인 정책을 취하게 되는 1861년부터 청조를 적극 지원했다. 자, 이 같은 태도 변화, 태세 전환은 배상적의 기독교 교리의 왜곡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앞에 이단적 요소가 있다고 했죠. 태평천국의 아편전 무역의 언금 정책, 태평천국의 지도자 통치 역량에 대한 회의 등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강의 간섭은 성군에 대한 근대적 무기 제공, 외국인 용병부대의 참여 등의 형태를 이뤘고, 특히 열강은 1862년에 태평군의 상해 공격에 격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역할을 했는데, 이때 청주로부터 상승군이라는 칭호를 받은 것은 외국인 용병부대는, 어, 청주로부터 상승군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은 외국인 용병부대는 상해 방어뿐만 아니라 청군의 태평국 공격에 참여했다. 근대적 무기를 이용한 이들의 활동은 태평천국 몰락을 일조했고, 이때 이제, 이게 양모운동의 배경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열강대 군대를 끌고 직접 도와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상승군이라는 용병 부대를 만들어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또 뭐냐면 그 신식 무기들 있죠. 뭐 기관총이나 뭐 대포라든지 그런 것들을 청나라 군사에게 이제 그 제공해 줬죠. 특히 단련병들에게 해군이나 상군들에게. 자, 그래서 이 양무운동 때 배경 중에 하나가 이게 아마 근대적 무기의 어떤 무슨 맛을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뛰어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할 때 그 역할을 했던 이홍장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을 때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양무운동의 또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때 이제 그 앞에 영군과의 어떤 조직이 연대가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군 같은 여타의 반청세력과의 연대가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태평군은 자체 내 종적, 행정 연계망을 부족해서 조직력이 부족이라는 취약점을 극복하지 못했고, 그래서 영군과 합동작전을 펼쳐냈지만 반청이나 대의명을 가지고 이들과 긴밀한 연계를 하는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연대의 실패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로는 태평천국 이념과 현실 간의 갈등을 들 수 있다. 그래서 태평천국은 농민의 여망이 군중한 소유분배 그리고 상제 아래에서의 만민 평등을 지향하는 이념을 제시함으로써 초기에 세력 확대에 성공했다. 그러나 남경의 수도를 둔 후 전제군주의 체제를 완비해서 조금씩 달라졌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남녀 평등을 내세우고 막 그렇게 했는데 뭐 나중에 청경에 딱 안착된 후에는 후궁을 막 들이고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지주편들 더 주고, 사회재산은 그래도 인정하고, 뭐, 과거제도 이제 보고. 자, 그래서 원래 이상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밑에 이제 지주전호제 언급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언급한 이제 신분계층의 확립을, 엄격한 신분계층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고, 안정된 조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지주제를 옹호하는 정책을 서슴지 않았다. 자, 이런 이념과 현실 간의 괴리는 태평천국 운동을 좌절시킨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태평전국의 한계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뒤에 이제 태평전국 시기 때 이제 전후도 해갖고 사회 변화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읽기로 하고요. 신동기의 내용에서 잠깐 넘어가서 이 태평천국의 역사적 의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건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후에 이제 민주혁명의 선구자가 돼서 선문이나 이제 중국 공산당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기는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은 영양 부분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요거는 여기가 얘가 제대로 못 읽네. 이거 뭐 읽으려고 했더니 이 아저씨 가끔 오류가 나거든요. 예. 서버에 문제가 생겼나. 자, 이렇게. 태평천국의 의의와 영향 관련된 내용입니다. 얘는 또 제대로 했네.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태평천국운동은 중국의 혁명운동에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이 운동은 비록 실패로 끝났으나 중국의 18성 가운데 16성의 운동의 불길이 파급되었으며 인명피해만도 2천만 혹은 4천만으로 추정을 헤아려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규모 유혈혁명운동이었다. 이와 함께 이 운동을 주도한 홍수전이 기독교의 교리를 이용하여 혁명을 전개하였다는 점도 중대의 농민운동과 그 성격이 다르다. 진승 오광의 반란에서 비롯하여 정미의 난, 후한 말의 황건당, 수말의 미륵교도, 장말의 황소의 난, 원말의 홍건당, 명말의 이자성의 난 등 수많은 농민 반란은 대부분 미신적인 비밀 결사와 미륵불상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태평천국운동은 중국의 사상이 아닌 서구의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혁명을 이끌어 나갔다는 점에서 그 성격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운동은 이후 무수히 전개되는 민족혁명의 선구로서 평가될 수 있다. 손문은 태평천국운동을 중국의 민족혁명으로 높이 평가하였고 그 실패의 원인을 민权, 민주주의의 부족함에 있다고 하여 이를 교훈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1927년 이후 농촌에서 홍군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태평천국 운동을 농민전쟁으로 평가하고 군대의 편성과 규율을 이 운동에서 배우고자 하였다. 이 운동이 청조의 봉건사회에 준 영향은 매우 컸으며 특히 중국번의 상군, 이홍장의 회용 등 한인 이용군이 반란 진압에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이를 계기로 한인 관료의 입지가 강화되면서 이들이 양무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태평천국운동은 조선,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자,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뭘 하냐 하면요. 여기 태평천국 운동 이후에 이제 사회 변화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그 양우운동 관련된 내용, 범법 자각운동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